사라져봐. 네가 없어도 내 회사는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아. 남편의 회사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경력을 지운 채 살아온 한설이는 어느 밤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이 남편의 소유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요구한 것은 돈도 지분도 아닌 단 한 줄의 인정이었지만 문제역은 오히려 사라져보라며 비웃는다. 설이는 말없이 결혼 반지를 내려놓고 자신의 흔적을 지운다. 그러나 그녀가 떠난 순간부터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제국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된다. 문제역은 아내가 건넨 서류를 끝까지 읽지도 않은 채 식탁 위로 밀어던졌다. 종이 모서리가 유리상판을 긁으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한설이는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고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거실 한쪽에는 제역이 회사에서 가져온 노트북 3대가 켜져 있었다. 화면마다 붉은 오류 문구가 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내가 아니라 계약서 마지막 장에 박힌 서명란에만 머물렀다. 이걸 왜 못해? 그가 물었다. 설이는 차분히 대답했다. 내가 만든 설계를 전부 당신 단독 성과로 인정하라는 문서니까. 제역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회사 일 좀 도와준 걸로 생색내는 거야. 좀 도운 게 아니야. 그럼 네가 대표라도 했어야지. 적어도 내가 만든 부분에 내 이름은 남겨줘. 이제 와서 무슨 이름? 제역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웃었다. 당신은 내 아내야. 회사 직원도 공동 창업자도 아니야. 설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 그 말을 진심으로 하는 거야. 제역은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풀었다. 지금 시스템이 멈추기 직전이야. 감정 싸움할 시간 없어. 사인하고 오류부터 잡아. 사인하지 않으면 그 순간 제역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사라져봐. 네가 없어도 내 회사는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아. 설이는 그 말을 듣고도 울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기다렸던 대답을 마침내 들은 사람처럼 조용해졌다.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결제 인증 모듈과 고객 데이터 분류 장치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었다. 제혁이 다음날 새벽까지 고치지 못하면 싱가포르 투자사 앞에서 예정된 시연은 취소될 가능성이 컸다. 설인이 키보드에 손을 올리자 제혁은 당연하다는 듯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래, 진작 그렇게 했으면 됐잖아. 설인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내가 고치는 건 사용자 정보가 손상될 수 있는 부분까지만이야. 뭐 새 기능은 완성하지 않을 거야. 지금 나 협박해 하니 내 일을 어디까지 할지 내가 정하는 거야. 제혁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 일 누가 들으면 월급이라도 받은 줄 알겠네? 설인의 손이 멈췄다. 그래서 묻는 거야. 네, 지난 6년 동안 내가 한 일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나 미안함 대신 짜증이 먼저 얼굴에 떠올랐다. 한설인 피곤하게 굴지 마. 내가 밖에서 투자자들한테 고개 숙이고 뛰는 동안 넌 집에서 편하게 있었잖아. 나는 밤마다 당신 노트북을 열었어. 그건 네가 원해서 한 거지. 당신이 부탁했어. 부부끼리 부탁도 못해. 부탁은 고마움을 전제로 해. 설인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이제 내가 해준 일을 없던 일로 만들고 있어. 제혁은 대답 대신 휴대전화 화면을 확인했다. 그 순간 알림창에 떠오른 메시지가 설인의 시야에 들어왔다. 발신자는 홍보이사 오윤아였다. 대표님 사모님은 오늘도 집에서 코딩 놀이 중이세요. 내일 인터뷰에선 천재 창업자 콘셉트로 밀겠습니다. 제혁은 너무 늦게 화면을 뒤집었다. 설이는 메시지를 똑똑히 읽었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아래에 남아있던 그의 답장이었다. 집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지. 밖에 내놓을 사람도 아니고. 거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제혁은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회사 사람들끼리 농담한 거야. 설이는 아주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밖에 내놓을 사람이 아니라서 내 이름도 지웠어. 또 시작이네. 내가 만든 구조를 왜 세린이라는 내부 이름으로만 남겼어.
재혁의 눈썹이 꿈틀했다. 프로젝트 코드명일 뿐이야. 내 이름에서 따온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울이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따르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내 이름을 공식 문서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뭘 묻겠어. 왜 대표 아내가 핵심 기술을 만들었냐. 회사 지배 구조가 불투명한 것 아니냐. 부부싸움 나면 기술은 누구 거냐. 골치 아파져. 설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재혁은 그녀의 존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지워버렸다.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가까이 끌어당기고 세상 앞에서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감췄다. 6년 전 재혁은 작은 사무실 바닥에 앉아 설인이 그려준 첫 번째 구조도를 품에 안고 울었다. 그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설인뿐이라며 회사가 성공하면 가장 먼저 그녀의 이름을 공동 창업자 명단에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설인은 국책연구소에 정규직 제안을 포기했다. 재혁의 아이디어가 완성되려면 자신의 기술이 필요했고 결혼한 두 사람이 같은 꿈을 꾸는 일은 아름답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약속은 조금씩 뒤로 밀렸다. 첫 투자를 받으면 직원이 100명이 되면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상장을 준비하면 그 사이 설인의 경력은 비어갔고 재혁의 이력은 화려해졌다. 그녀는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사업 장부를 밤마다 정리하면서도 가족 사진에서는 언제나 한 걸음 뒤에 서 있던 여자. 설인은 어린 시절 그런 어머니에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거울처럼 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이미 어머니와 너무 닮아 있었다. 재혁은 그녀의 침묵을 고민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벽 2시 전까지 고쳐놔. 내일 시연 망치면 내 감정도 자존심도 다 소용없어. 설이는 조용히 물었다. 망치면 누구 책임인데?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당연히 내 책임이지. 그 한마디가 마지막이었다. 설이는 다시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재혁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지 침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먼저 시스템 전체를 복구하지 않고 사용자 정보가 손상될 수 있는 연결만 분리했다. 자신이 작성한 코드에 숨겨진 장치를 심거나 회사를 멈추게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 방식으로 떠나면 재혁은 끝까지 자신을 배신자로 부를 것이고 무엇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과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지난 6년 동안 개인 자격으로 유지해온 모든 접근 권한을 정리했다.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의 장비에서만 돌아가던 분석 환경을 종료하고 새벽마다 대신 검토해주던 자동 보고서 전달을 중단했다. 재혁이 모르는 것은 시스템이 단순한 프로그램 묶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수많은 예외 상황과 실패 기록, 임시로 봉합된 연결과 다음 단계의 설계 의도가 한 사람의 머릿속에 이어져 있었다. 그는 그 지식을 문서화하는 일을 번번이 미뤘다. 다른 직원이 전체 구조를 알게 되면 자신의 권위가 약해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설이는 모든 변경 기록을 날짜별로 저장했다. 그것은 보복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흔적이었다. 마지막 파일을 닫기 전 그녀는 오랫동안 쓰던 내부 계정의 이름을 바라보았다. 세레인. 누구도 그것이 한설인을 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새벽 1시 40분 설인의 휴대전화에 발신자 없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문장은 짧았다.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건너갈지는 한설인 씨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스팸이라고 보기에는 자신의 이름이 너무 정확했고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요구가 없었다. 한 달 전부터 비슷한 흔적이 있었다. 설인이 오래전에 발표한 논문을 익명의 누군가가 다시 인용했고 폐쇄된 연구자 계정으로 복귀 제안이 도착했으며 집 근처 카페에서는 모르는 남자가 그녀가 자주 주문하던 차를 미리 계산해두고 사라진 적도 있었다. 그때마다 설인은 재혁이 준비한 작은 이벤트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재혁은 그녀가 어떤 차를 마시는지조차 잊은 지 오래였다. 설인은 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대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옷 몇 벌, 어머니의 사진, 오래된 연구노트 신분증,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만 넣었다. 값비싼 보석과 명품 가방은 그대로 두었다. 대부분 재혁이 인터뷰용 아내에게 필요하다며 사준 것들이었다. 그녀는 침실 문을 열어 잠든 남편을 보았다. 재혁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쥔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서린이 사라지라고 한 사람의 얼굴치고는 너무도 평온했다. 옷방 가장 안쪽 서랍에는 결혼식 날 받았던 편지들이 남아 있었다. 재혁은 그중 한 장에 이렇게 썼다. 네가 내 옆에 있으면 나는 어떤 실패도 두렵지 않다. 서린은 편지를 끝까지 읽지 않고 다시 접었다. 실패가 두렵지 않다던 남자는 성공한 뒤 자신보다 뛰어난 아내를 가장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녀는 법률 상담을 위해 몇 달 전부터 모아둔 자료 봉투를 가방에 넣었다. 그것은 충동적으로 떠나는 사람의 짐이 아니었다. 서린은 이미 여러 번 나갈 준비를 했고 매번 재혁이 지쳐 돌아오거나 잠결에 그녀의 손을 찾는 모습을 보며 결정을 미뤘다. 사랑이 남아서인지,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혹은 혼자가 되는 것이 무서워서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재혁은 그녀가 없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말은 모욕이면서 동시에 허락이었다. 서린은 결혼 반지를 빼서 식탁 위 계약서 옆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빈 서명란 아래 짧게 적었다. 당신이 원한 대로 오늘부터 나는 이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내가 만든 것까지 당신의 것이 되는데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서린은 집안을 마지막으로 돌아보았다. 넓은 거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창제역이 첫 투자를 받은 날 함께 고른 소파 상장을 축하하기 위해 미리 사둔 샴페인, 모든 것이 그녀가 꿈꾸었던 삶의 증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집에는 한서린이라는 사람만 빠져 있었다. 그녀는 공동 현관 기록에서 자신의 출입 알림을 해제하고 가족 위치 공유를 종료했다. 재혁의 일정과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던 알림도 하나씩 지웠다. 냉장고에는 그의 위가 좋지 않을 때 먹을 죽이 소분되어 있었고 서재에는 다음 주 인터뷰 예상 질문이 정리되어 있었다. 서린은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을 마치는 습관이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는 새 것을 준비하지도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구석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서 있었고 운전석 옆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지 않은 채 정중히 고개만 숙였다. 한서린님, 원하지 않으시면 저는 지금 돌아가겠습니다. 서린은 경계심을 감추지 않았다. 누가 보냈죠? 남자는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차윤겸 회장님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린의 발이 멈췄다. 차윤겸은 국내 기술 투자 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인물이었다. 도원홀딩스의 젊은 수장이자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는 단 한 번도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는 남자. 서린은 그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었다. 적어도 그렇게 기억했다. 왜 나를 기다렸죠? 그녀가 묻자 남자는 문을 열지 않고 그대로 답했다. 회장님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서린님이 원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모시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나올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번에는 남자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그 질문도 직접 들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린은 차 안을 바라보았다. 뒷좌석에는 새 담요와 생수, 그리고 그녀가 알레르기 때문에 특정 성분의 진통제를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준비할 수 있는 약봉투가 놓여 있었다. 등골을 스치는 불안이 분명했지만 동시에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실도 분명했다. 서린은 누군가의 구조를 받아들이는 순간 또 다른 빚이 생길까 두려웠다. 그래서 차에 타기 전 단호히 말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내 선택을 대신하지 마세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서리는 스스로 차문을 열었다. 새벽 3시 10분 제역의 휴대전화에는 첫 번째 긴급 알림이 울렸다. 그가 눈을 뜨지 않은 사이 시언텍의 내부 검증 서버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서린이 고쳐놓은 사용자 보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다음 단계의 업데이트는 진행되지 않았다. 새벽 3시 27분에는 개발팀장이 전화를 걸었고 3시 40분에는 해외 파트너가 시연 자료의 수치를 다시 확인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재혁은 네 번째 진동에서야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그는 침대 옆을 더듬으며 서린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자 욕실을 확인하고 거실로 나왔다. 켜진 노트북 화면에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다. 개인 자격의 기술 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회사 내부 담당자에게 전달하십시오. 재혁은 잠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다 식탁 위의 반지와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를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현관을 확인했을 때 서린의 신발 몇 켤레와 낡은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다. 그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가 흘러나왔다. 재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러나 그가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을 때 화면 한가운데의 붉은 오류 숫자는 조금 전보다 2배로 늘어나 있었다. 사흘째 되는 아침 문재혁은 회의실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다고 느꼈다. 면도는 했지만 턱 아래가 거칠었고 셔츠 단추는 하나 어긋나 있었다. 밤새 회사에 남아 있었던 개발자들은 누구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대형 화면에는 같은 오류가 6번째 반복되고 있었다. 개발팀장 박도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기존 분석 보고서가 오늘도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자동 진단 장치가 회사 서버에 설치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재혁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외부 환경이 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새벽 수정 기록과 위험 구간이 정리돼 들어왔는데 한서린 씨의 계정이 종료된 뒤로 끊겼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번뜩였다. 한서린 씨가 아니라 사모님이라고 해. 도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낮게 대답했다. 사모님은 회사 직원이 아니라고 대표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재혁은 반박하지 못했다. 대신 휴대전화를 꺼내 서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전원은 꺼져 있었다. 처음 10번은 화가 났고 20번째부터는 모욕감을 느꼈다. 30번째가 넘어가자 그는 자신이 버려졌다는 사실보다 서린이 자신 없이도 침묵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메시지의 문장을 계속 바꾸었다. 당장 돌아와. 감정적으로 굴지 마. 회사에 피해주면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거야. 그러다가 몇 분 뒤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이름을 올려줄 테니 연락해. 어머니 사진도 두고 갔잖아. 몸은 괜찮아 같은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 서린이 어머니 사진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순간 재혁은 그녀가 잠깐 화를 식히러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집 안에서 사라진 것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더 끔찍했다. 그녀는 자기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밖의 것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다. 재혁은 공동카드 사용 내역과 차량 기록, 아파트 출입 영상을 확인하라고 비서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서린은 공동카드를 쓰지 않았고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도 해지했으며 지하 주차장의 사각지대를 따라 걸어나갔다. 영상에 남은 것은 검은 세단의 뒷모습뿐이었다. 번호판은 법인 장기 임대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용회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혁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누가 데려간 거야?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시겠습니까? 재혁은 즉시 고개를 저었다. 서린이 스스로 떠났다는 기록이 드러나면 언론이 이유를 물을 것이고 다음 주 상장 예비 심사를 앞둔 회사에는 치명적이었다. 그는 아내를 찾고 싶었지만 아내가 사라진 사실은 세상에 숨기고 싶었다.
그 시각 서리는 성수동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주거 공간에서 눈을 떴다. 한강이 보이는 펜트하우스도 대리석으로 마감된 호텔도 아니었다. 높은 천장과 벽돌벽, 작은 주방과 넓은 작업실이 이어진 조용한 집이었다. 하지만 평범해 보이는 공간은 이상할 만큼 그녀에게 맞춰져 있었다. 침대 옆에는 낮은 조도의 조명이 있었고 주방 선반에는 카페인이 없는 차와 위가 약할 때 먹던 죽재료가 준비돼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새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는데 전원을 켜자 서린이 연구소 시절 사용하던 개발 환경과 같은 구조가 나타났다. 그녀는 곧바로 덮개를 닫았다. 도움을 받는 것과 자신의 삶이 미리 조사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전날 차를 운전했던 남자가 아니라 도원홀딩스 전략실장 강태욱이었다. 그는 서린이 문을 반만 열자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차, 회장님께서 오늘 오전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안 만납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 알레르기와 작업 습관까지 아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태욱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이 집의 임대 계약과 차량 이용 기록입니다. 한서린님 명의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며 원하시면 오늘 바로 다른 곳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서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공짜라는 말이 가장 비싼 조건일 때가 있어요. 저는 빚지고 싶지 않습니다. 1시간 뒤 차윤겸은 직접 찾아왔지만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짙은 회색 코트 차림의 그는 복도 끝에 서서 서린이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기다렸다. 사진과 기사에서 본 것보다 더 차갑고 조용한 얼굴이었다. 권력을 가진 사람 특유의 확신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것을 친절로 위장하지는 않았다. 서린이 물었다. 왜 저를 데려왔죠? 윤겸은 대답을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선택지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아세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는 어디서요? 그의 시선이 잠깐 작업실 쪽 노트북에 머물렀다. 판교 국책연구소에서 당신이 발표한 분산형 판단 구조를 봤습니다. 당시 버전 이름이 루멘7이었죠. 서린의 표정이 굳었다. 그 이름은 공개 논문에 없었다. 내부 시연에 참여한 사람만 알 수 있었다. 윤겸은 그녀의 경계심을 알아차리고도 변명하지 않았다. 오늘 오후 시언텍 투자자 회의가 있습니다. 결제 시스템 오류가 해외 파트너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당신 회사가 투자했나요? 직접 투자는 아닙니다. 그럼 왜 당신이 회의를 주도하죠? 윤겸은 한 박자 늦게 말했다. 도원홀딩스가 주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았습니다. 서린은 그 대답에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윤겸은 그녀 앞에 3가지 서류를 놓았다. 임시보호계약, 도원홀딩스 기술총괄 임명 제안서, 그리고 독립자문계약서였다. 서린은 첫 2장을 보지도 않고 밀어냈다. 저를 보호 대상이나 직원으로 만들 생각이라면 회의에 가지 않겠습니다. 원하는 방식을 고르십시오. 제가 정하죠. 회의에는 독립기술 자문으로만 참석합니다. 사용자 피해를 막기 위한 범위에서 구조를 설명하지만 시언텍의 새 기능을 완성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 발언을 당신이 대신하지도 마세요. 태욱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윤겸은 곧바로 독립자문 계약서를 찢었다. 그리고 빈 종이를 꺼내 서린이 말한 조건을 직접 적었다. 보수는 업계 기준으로 산정하고 업무 범위는 서린이 승인한 항목으로 제한하며 도원홀딩스는 그녀의 자료와 발언을 소유하지 않는다. 마지막 문장에는 어느 쪽이든 이유를 밝히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썼다. 윤겸이 펜을 내밀며 말했다. 이 정도면 당신의 선택입니까? 서린은 서명하지 않고 문장을 다시 읽었다. 아직은요. 회의가 끝난 뒤 결정하겠습니다. 윤겸은 펜을 거두었다. 거절당했는데도 그의 표정에는 불쾌함이 없었다. 오히려 아주 짧은 순간 안도에 가까운 감정이 지나갔다. 서린은 그 감정을 보면서 더 불안해졌다. 그는
자신이 거절할 가능성까지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오후 3시 강남의 시온텍 본사 대회의실에는 투자사와 해외 파트너, 외부 보안 점검단이 모여 있었다. 문재혁은 평소처럼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단상 앞에 섰지만 손에 쥔 리모컨을 3번이나 떨어뜨릴 뻔했다. 그는 시스템 문제가 단순한 업데이트 충돌이며 당일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차윤겸이었다. 평소 외부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도원홀딩스 회장이 직접 나타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혁도 반사적으로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고개를 든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윤겸의 반걸음 뒤에 한설인이 서 있었다. 화려한 옷도 보석도 없었다. 검은 셔츠와 회색 바지, 낮은 굽의 구두뿐이었다. 그런데도 재혁은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다. 설이는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기술 점검단 쪽으로 걸어갔다. 윤겸이 의자를 빼주려 하자 그녀는 직접 옆 의자를 당겨 앉았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윤겸은 손을 거두었고 재혁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가 국내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에게도 당연하다는 듯 선을 긋고 있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설인, 지금 뭐 하는 거야? 설이는 회의 자료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공식 회의입니다.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집을 나간 지 사흘 만에 경쟁사 쪽 사람으로 나타난 게 공식적인 행동이야. 윤겸이 입을 열려 하자 설인이 손을 들어 막았다. 그리고 직접 재혁을 바라보았다. 저는 도원홀딩스 직원이 아닙니다. 사용자 정보 손상을 막기 위해 외부 자문으로 참석했습니다. 재혁은 헛웃음을 지었다. 누가 자격을 인정했지? 집에서 내 노트북이나 만지던 사람이. 그 말에 몇몇 임원이 시선을 피했다. 개발팀장 도현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대표님, 현재 구조의 최초 설계 기록과 지난 3년간 주요 수정 내역에 한설인 자문위원의 서명이 남아 있습니다. 재혁이 그를 노려보았다. 누가 자문위원이래. 설이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호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회사가 하나의 구조를 4개의 독립 시스템처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발생한 오류는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니라 2년 전부터 반복된 충돌입니다. 그때마다 임시로 막았고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파트너가 물었다. 오늘 안에 복구할 수 있습니까? 설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전하게는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위험을 숨기는 겁니다. 회의실의 침묵 속에서 재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설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네가 일부러 멈춘 거지. 설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제가 심은 장치도 없고 삭제한 코드도 없습니다. 사용자 보호에 필요한 연결은 떠나기 전에 안정화했습니다. 다만 제 개인 장비와 시간으로 제공하던 지원을 중단했을 뿐입니다. 결국 회사를 인질로 잡았다는 말이잖아. 회사 시스템이 직원도 아닌 한 사람의 무보수 노동에 의존했다면 인질을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보안 점검단 책임자가 자료를 넘기며 물었다. 왜 전체 구조를 내부 개발팀에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도현이 대답하려 했지만 재혁이 먼저 끼어들었다.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경영 판단이었습니다. 설이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정확히는 아무도 전체를 알지 못하게 하라는 대표의 지시였습니다. 각 팀은 자기 구간만 받고 통합 과정은 제게 넘겼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적 없는 제게요. 윤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회의실 끝에 앉은 채 설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설인은 그것이 자신을 향한 감정인지 재혁을 향한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점검 결과 당장의 사용자 피해를 막으려면 일부 기능을 중지하고 시연을 연기해야 했다. 재혁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투자자들은 설인의 판단을 따랐다. 그녀가 복잡한 구조를 설명할 때마다 개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질문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모였다. 재혁은 단상 옆에서 점점 투명해졌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복도에서 설인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윤겸보다 먼저 설인이 한 걸음 물러났다. 손대지 마세요. 재혁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저 남자랑 언제부터였어? 무슨 뜻이죠? 날 속이고 있었잖아. 집을 나가자마자 차윤겸 옆에 나타나는 게 우연이야. 설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침묵을 재혁은 인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회사까지 망가뜨린 거구나. 나 버리고 더 큰 권력에 붙으려고. 설인의 얼굴에서 마지막 미련이 사라졌다.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네요. 내가 떠난 이후에는 다른 남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당신 한 사람만으로 충분했어요. 재혁이 다시 다가오자 윤겸이 둘 사이에 섰다. 문 대표, 여기서 멈추십시오. 재혁은 비웃듯 말했다. 남의 아내 데려가 놓고 정의로운 척하지 마시죠. 윤겸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말에 설이는 잠시 윤겸을 바라보았다. 듣고 싶었던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안심할 수 없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설이는 윤겸에게 물었다. 루멘세븐을 어떻게 알았어요? 윤겸은 층수 표시만 바라보았다. 그날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로요. 관찰자로 갔습니다. 저를 관찰했나요? 문이 열리기 직전 윤겸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시에는 기술을 봤습니다. 그 뒤에는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설인이 더 묻기 전에 강태욱이 다가와 차가 준비됐다고 알렸다. 그는 설인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 무심코 말했다. 숙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의 1년 동안 비워두고 관리한 곳이라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기가 떼섰다. 태욱은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설인은 천천히 윤겸을 바라보았다. 1년이라고요. 윤겸은 부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선명했다. 같은 시각 본사 회의실에 혼자 남은 재혁은 비서가 가져온 채권 현황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시온텍의 단기 채권 일부가 최근 석 달 동안 하나의 사모펀드로 넘어가 있었고 그 펀드의 최종 운용사는 도원홀딩스 계열사였다. 재혁의 손안에서 종이가 구겨졌다. 설인이 떠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분노처럼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아무도 없는 화면 위에서 또 하나의 시스템 경고가 붉게 깜빡였다. 다음 날 아침 한설인의 이름은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원했던 방식은 아니었다. 주요 경제 매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거의 동시에 같은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다. 문재혁 대표의 배우자 핵심 기술을 빼돌려 경쟁 투자사와 접촉. 기사에는 설인이 시온텍 본사 회의실에 차윤겸과 함께 들어오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재혁의 창백한 얼굴과 윤겸이 설인을 바라보는 장면만 골라 편집한 듯했다. 기사 본문은 사실과 추측을 교묘하게 섞었다. 회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적 없는 배우자가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고 가정 불화 직후 외부 투자사 편에 섰으며 기술장애가 발생한 시점과 그녀의 이탈이 일치한다는 내용이었다. 설인은 성수동 작업실에서 기사를 끝까지 읽은 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손은 차갑게 식었지만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강태욱이 맞은편에서 말했다. 법무팀이 즉시 대응하겠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가처분을 신청하고 기사 삭제를 요구하겠습니다. 설인은 고개를 저었다. 도원홀딩스 이름으로 막지 마세요. 지금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막으면 사람들은 더 확신할 거예요. 제가 차윤겸 회장의 보호 아래 숨어 있다고 문 옆에 서 있던 윤겸이 낮게 말했다. 그럼 당신 방식대로 하십시오. 설인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정말 제 방식대로 두실 건가요? 설인은 가장 먼저 시온텍 내부 서버에 접근 기록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혁은 이미 그녀의 개인 계정을 외부 침입 계정으로 분류해 차단했고 법무팀 명의로 자료 반환 요구서까지 보냈다. 오후에는 회사 공식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배우자인 한설인 씨가 가정 내
신뢰를 이용해 비인가 기술 자료에 접근했으며 현재 회사는 손해 규모를 확인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서리는 문장을 읽으며 헛웃음을 흘렸다. 6년 동안 새벽마다 오류를 고쳐달라며 비밀번호를 건넨 사람은 재혁이었다. 그런데 이제 그는 그 모든 시간을 침입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서리는 오래된 개인 저장 장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각 버전의 날짜와 수정 이유, 재혁이 메신저로 보낸 요청 시스템 장애, 당시 주고받은 음성 파일과 화면 기록이 정리돼 있었다. 그것은 언젠가 남편을 공격하기 위해 모은 자료가 아니었다. 연구자였던 시절부터 모든 변경 과정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고 재혁은 그런 그녀를 지나치게 꼼꼼하다며 비웃었다. 서리는 자료 목록을 훑다가 한 파일에서 손을 멈췄다. 3년 전 재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오늘 이 부분까지 정리해줘. 내일 이사회에서는 내가 설계한 걸로 설명할 거야. 그 아래에는 서린의 짧은 답장이 남아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내 이름을 다음 문서에는 꼭 넣어줘. 서린은 자신이 같은 약속을 얼마나 오래 믿었는지 뒤늦게 세기 시작했다. 외부 점검단과의 첫 면담에서 서린은 윤겸의 법무팀을 동석시키지 않았다. 그녀는 독립된 기술 감정인 2명과 노무 변호사 1명만 불렀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시온테케 시스템을 개발했는지 설명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상 비밀은 공개하지 않았다. 재혁이 보낸 요청 기록과 각 파일의 생성 시점, 개인 장비에서 작성된 원본 회사 서버에 반영된 날짜를 하나씩 연결했다. 감정인은 자료를 살피다가 물었다. 왜 정식 계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서리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기술적인 질문이라면 얼마든지 답할 수 있었지만 그 질문은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곳을 찔렀다. 처음에는 함께 만든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보다 결혼이 더 강한 약속이라고 믿었고요. 중간에는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일하셨습니까? 서리는 손가락을 가지런히 모았다. 직원들이 피해를 볼까봐,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까봐, 남편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이유는 매번 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면담실 유리 너머에 서 있던 윤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그는 서린이 자신의 상처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지만 막상 듣고 나자 그것이 승리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재혁은 직접 성수동으로 찾아왔다. 경비가 막았지만 그는 서린과 법적 혼인관계에 있다며 소리를 질렀고 결국 서린이 내려갔다. 건물 앞에는 기자 몇 명이 멀리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재혁은 그들을 의식해 목소리를 낮췄다. 집에 가자.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언론 발표는 회사 살리려고 한 거야. 네가 돌아오면 바로 정정할게. 제가 돌아가면 침입자가 아니게 되나요? 상황이 복잡하잖아. 당신에게는 늘 상황이 복잡했고 그래서 제 이름은 늘 나중이었죠. 재혁은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사흘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다. 서린아, 지금 시스템 멈추면 직원들 다 끝나. 상장도 무산되고 거래처도 떠나. 네가 원한 게 이거야. 제가 원한 건 제 몫을 인정받는 거였어요. 그래, 인정할게. 공동 창업자로 발표하고 지분도 줄게. 원하는 만큼 말해. 서린은 그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예전 같았다면 그 한마디를 위해 다시 모든 것을 고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재혁이 그녀의 가치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녀를 잃어서가 아니라 회사가 멈췄기 때문이었다. 제가 돌아가면 다음에는 언제 다시 지우실 건가요?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날 그렇게 못 믿어. 서리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먼저 믿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름을 가져도 당신 곁에 남을 사람이라는 걸. 재혁은 그녀가 돌아서려 하자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차윤겸이 왜 내 곁에 있는지 알아? 설인의 발이 멈췄다. 재혁은 그 반응을 보고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남자가 우연히 널 발견했다고 믿어. 네가 집을 나오는 날 차를 보냈고 1년 전부터 방을 준비했어. 이것만으로도 이상하지. 설이는 봉투를 받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도원홀딩스 계열 펀드가 우리 회사 단기 채권을 사들인 시점이 11개월 전이야. 그 뒤로 투자 협상이 3번 깨졌어. 마지막 순간마다 상대가 조건을 바꾸거나 철회했지. 재혁은 서류를 그녀 앞에 펼쳤다. 날짜와 회사 이름, 자금 흐름이 정리돼 있었다. 처음엔 내가 운이 나쁜 줄 알았어. 그런데 전부 차윤겸 쪽과 연결돼 있어. 설이는 한 장씩 넘겼다. 자료 자체는 조작처럼 보이지 않았다. 재혁은 이를 악문 채 말했다. 그 남자가 우리를 몰아붙인 거야. 돈이 마르면 내가 예민해질 걸 알았고 네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어. 그리고 정확한 날 차를 보냈지. 당신이 저를 모욕한 것도 차윤겸이 시켰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 제가 만든 걸 빼앗은 것도, 제 이름을 지운 것도, 언론에 침입자로 발표한 것도요. 재혁은 입을 다물었다. 설이는 봉투를 접어 그에게 돌려주었다. 당신 잘못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재혁은 다급히 말했다. 그래도 그 남자한테 돌아가면 안 돼. 적어도 난 네 남편이었어. 설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래서 더 잔인했어요. 설이는 작업실로 돌아오자마자 윤겸을 불렀다. 그는 30분도 지나지 않아 도착했다. 마치 언제든 부르면 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설이는 탁자 위에 재혁이 건넨 자료의 복사본을 펼쳤다. 설명하세요. 윤겸은 첫 장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한 듯 했다. 그러나 놀라거나 부정하지 않았다. 대부분 사실입니다. 설인의 손가락이 종이 위에서 굳었다. 대부분이라는 건 어디까지죠? 도원홀딩스 계열사가 시온텍 채권 일부를 인수했습니다. 투자사들에게 기술 검증을 강화하라고 요청한 것도 맞습니다. 왜요? 윤겸은 대답하기 전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문재혁이 당신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당신이 없었고 당신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압박했나요? 그가 실제 능력으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무너지는 걸 기다린 게 아니군요. 제가 무너지는 걸 기다렸어요. 당신이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윤겸의 눈빛이 흔들렸다. 강제로 데려올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선택지를 없애는 방식으로 저를 몰았어요. 남편의 회사가 계속 위기에 빠지면 그 사람이 더 잔인해질 걸 알았겠죠. 윤겸은 부정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 속에서 설이는 지난 몇 달의 장면을 하나씩 되짚었다. 갑자기 취소된 투자, 밤마다 날카로워진 재혁, 익명의 복귀, 제한집 근처 카페에 놓였던 차, 정확히 준비된 약과 작업 환경, 모든 우연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겸은 그녀가 탈출할 문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다른 문들이 닫히기를 기다렸다. 설인이 물었다. 언제부터 저를 지켜봤어요? 연구소 발표 이후 계속은 아닙니다. 6년 전 당신이 시온텍 초기 구조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3년 전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3년 동안 제 결혼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누가 그런 권리를 줬죠? 윤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침착함이 무너졌다.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했네요. 당신이 어머니처럼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설이는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바라보았다. 윤겸은 천천히 말했다. 제 어머니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모든 선택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런 사람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하려고 제 선택을 빼앗았나요? 그 질문은
윤겸의 가장 깊은 곳을 찔렀다. 그는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윤겸은 더 두려워졌다. 윤겸이 한 걸음 다가오자 서리는 즉시 뒤로 물러났다. 다가오지 마세요. 그는 멈췄다. 서린 씨,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금은 당신이 저를 오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무섭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아직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문제역은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만들었어요. 당신은 제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고요. 윤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기다리지 않았어요? 왜 직접 찾아와 말하지 않았죠? 왜 제게 진실을 보여주고 결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가장 잔인한 진실을 말했다. 당신이 그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리는 눈을 감았다. 그 말은 재혁의 모욕보다 더 아팠다. 윤겸은 그녀의 약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보았고 그 약함을 이용했다. 서리는 작업대 위에 놓인 자문계약서를 집어 찢었다. 이 집도 차량도 당신이 준비한 일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나가면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감당할 일이에요. 적어도 안전한 곳을 마련할 때까지만. 또 대신 결정하려고 하네요. 윤겸은 입을 다물었다. 서리는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은 상대가 절망하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니까. 그날 밤 서리는 판교에 있는 작은 비즈니스 호텔로 옮겼다. 방은 좁았고 창밖에는 고속도로 불빛만 보였지만 누구도 그녀의 취향을 미리 조사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편안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첫 번째로 외부 점검단에 연락했다. 모든 자료를 독립적으로 제출하겠으며 도원홀딩스와의 계약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혁에게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와 기술 기여도 확인 절차를 각각 분리해 진행하겠다는 통지를 보냈다. 두 남자의 이름이 화면에서 사라진 뒤 서리는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두려움은 분명했다. 당장 머물 집도 소속된 회사도 자신을 보호해줄 권력도 없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는 이상할 만큼 맑은 공기가 있었다. 같은 시각 재혁은 언론 대응회의를 열며 서린을 범죄자로 몰아붙일 다음 수를 준비했고 윤겸은 비어버린 작업실에서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한 장씩 주워들었다. 그는 오랫동안 문재혁이 서린을 잃는 순간을 상상해왔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오자 서린은 재혁에게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윤겸의 손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고 있었다. 한서린은 판교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에서 사흘을 보낸 뒤 가장 먼저 머물 곳이 아니라 함께 일할 사람을 구했다. 그녀가 연락한 사람들은 과거 시온텍에서 일하다 조용히 떠난 개발자들이었다. 문재혁이 전체 구조를 공유하지 않아 책임만 떠안았던 박도연 제품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가 홍보부서로 밀려난 품질관리 책임자 김소영, 그리고 서린이 익명으로 보낸 수정 기록을 몇 년 동안 정리해온 데이터 엔지니어 이현수였다. 세 사람은 서린의 제안을 듣고도 곧바로 합류하지 않았다. 재혁이 언론을 통해 그녀를 기술 유출 혐의자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함께 움직이는 것은 각자의 경력까지 걸어야 하는 일이었다. 서린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가진 자료 목록과 외부 점검 절차 예상되는 법적 위험을 모두 공개했다. 저를 믿으라고 하지 않을게요. 기록을 보고 판단해 주세요. 도연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 물었다. 우리가 원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계속할 겁니까? 서린은 망설이지 않았다. 결론을 정해놓고 시작하면 문재혁과 다를 게 없어요. 제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드러나야 합니다. 그 말에 소영이 먼저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회사가 아니라 사실을 위해 일하죠. 그렇게 네 사람의 임시 작업실이 만들어졌다. 그들은 성수동의 화려한 공간도 도원홀딩스가 제안한 사무실도 사용하지 않았다.
판교역 뒤편에 오래된 공유 사무실에서 가장 작은 회의실 2개를 빌렸다. 벽에는 방음제가 들떠 있었고 커피 머신은 자주 멈췄지만 누구의 감시도 없는 공간이었다. 서리는 자신의 저장 장치와 과거 작업 기록을 팀원들에게 전부 공개했다. 각 파일에는 생성 시간과 수정 이력이 남아 있었고 회사 서버에 반영된 시점도 비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재혁이 최근 몇 년간 회의록과 내부 보고서를 여러 차례 수정했다는 점이었다. 서린의 이름이 들어간 초안은 최종본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제기한 위험 경고는 대표의 선제적 판단으로 바뀌어 있었다. 현수가 한 문서를 화면에 띄웠다. 이건 이상합니다. 최초 작성자는 대표 비서실인데 수정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같은 시간에 한서린 씨 개인 장비에서 구조 변경 파일이 생성됐어요. 서린은 날짜를 보고 기억을 떠올렸다. 그날 재혁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자신에게 긴급 수정을 부탁했고 다음 날 이사회에서 직접 설계한 것처럼 발표했다. 서린은 조용히 말했다. 원본 메신저 기록이 있어요. 도현이 고개를 들었다. 그걸 공개하면 문 대표가 회사 기술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맡겼다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그래야 합니다. 회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서린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유지하면 다음 피해자는 또 생깁니다. 한편 재혁은 이사회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다. 시연은 연기되었고 해외 파트너는 안전검증이 끝날 때까지 신규 계약을 중단했다. 그는 임원들에게 서린이 시스템을 고의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내부 보안팀은 악성 코드나 삭제 흔적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가 떠나기 직전 사용자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일부 기능을 분리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이사회 의장이 물었다. 한서린 씨가 회사를 공격했다면 왜 가장 위험한 구간은 보호했습니까? 재혁은 대답 대신 기술팀을 질책했다. 그 여자가 뭘 남겼는지 왜 아무도 몰라. 도현이 퇴사 전 작성한 인수인계 문서가 화면에 올라왔다. 전체 구조를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각 팀의 통합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경고가 반복되어 있었다. 모든 문서의 결제란에는 문재혁의 승인 거부가 남아 있었다. 재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통제 구조가 자신을 향해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그는 서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이번 주 이사회 전에 만나자. 서린은 차갑게 대답했다. 변호사를 통해 말씀하세요. 회사 지분 30%를 줄게. 공동대표로 발표하겠다. 제가 돌아오면 언론 발표도 취소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그러면 제가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뜻이네요. 재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게 말했다. 서린아, 우리 둘이 같이 만든 회사야. 그녀는 아주 조용히 답했다. 아니요. 당신은 혼자 만든 회사라고 세상에 말했고 저는 그 말을 이제 믿어드리려고 합니다. 이틀 뒤 외부 점검단은 시언테크의 기술 기여도와 경영 보고 체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개 검증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주요 투자자 이사회 구성원, 외부 감사인과 기술 감정인이 참석했다. 언론에는 비공개였지만 결과는 상장 심사와 향후 경영권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서린은 회의장에 혼자 들어갔다. 윤겸이 보낸 차량도 법무팀도 없었다. 그녀의 뒤에는 임시 작업실에서 함께한 3사람만 있었다. 재혁은 맞은편 자리에 앉아 그녀를 노려보았다. 피로한 얼굴 위에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말했다. 한서린 씨가 제출한 자료는 개인이 임의로 보관한 회사 문서입니다.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서린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자료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3개의 시간축이 나타났다. 개인 장비의 원본 생성 기록, 회사 서버에 반영된 시점, 그리고 재혁이 투자자와 이사회에 같은 내용을 자신의 성과로 발표한 날짜였다. 각 기록은 서로 다른 기관이 보관한
로그와 일치했다. 조작하려면 수년 전부터 여러 서버와 메일 기록을 동시에 바꿔야 했다. 감정인이 물었다. 한서린 씨는 이 기술의 소유권 전체를 주장합니까? 서린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 직원들이 개발하고 개설한 부분은 회사의 것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제 작업을 분리해서 인정하고 제가 동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계속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혁은 그녀의 대답을 듣고 비웃었다. 결국 기술을 빼가겠다는 거잖아. 서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당신 회사 전체를 가질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이 제 이름을 지운 채 사용해온 부분만 되찾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요구했다. 서린은 준비한 문서를 펼쳤다. 이 폰, 기존 사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서비스에는 일정 기간 사용권을 제공하되 신규 사업과 확장 버전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핵심 구조를 한 개인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내부 기술 이전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조건을 포함했다. 재혁이 언성을 높였다. 네가 나 없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서린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저는 당신 회사를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당신이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녀는 공동대표 자리도 경영권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을 지운 조직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속박이었다. 재혁은 그제야 자신이 준비한 협상 카드가 모두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돈과 직함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제시할 수 없었다. 회의 중반, 외부 감사인이 수정된 회의록을 공개했다. 원본에는 서린이 기술 위험을 경고한 문장과 그녀의 이름이 남아 있었지만 최종본에서는 해당 문장이 재혁의 지시로 바뀌어 있었다. 수정 명령은 대표 비서실 계정에서 나왔고 재혁의 전자승인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의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전 비서가 제출한 확인서에는 대표가 직접 이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 확인서는 갑자기 등장한 증거가 아니었다. 서린이 초기 조사 과정에서 과거 문서 작성자들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고 해당 비서는 자신의 계정이 책임을 뒤집었을 것을 우려해 독립감사인에게 직접 기록을 제출한 것이었다. 이사회 의장은 재혁에게 물었다. 배우자의 기술 기여를 의도적으로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혁의 입술이 굳게 닫혔다. 그는 마지막까지 경영상 판단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서린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오래전 작은 사무실에서 그녀의 구조도를 들고 울던 자신과 수백 명 앞에서 천재 창업자처럼 웃던 자신의 얼굴이 겹쳤다. 마침내 그는 낮게 말했다. 투자자들이 알면 내 능력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수년간 쌓아올린 이미지가 무너졌다. 이사회는 즉시 그의 대표 권한을 정지하고 최종 조사까지 경영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가 끝나기 직전 윤겸이 나타났다. 그는 회의장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앞에서 외부 감사인에게 서류 한 장을 전달했다. 도원홀딩스가 보유한 채권과 의결권 행사 권한을 독립관리기구에 위임하고 시온테크의 경영권 결정에서 완전히 빠지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사회가 술렁이자 윤겸은 차분히 말했다. 도원홀딩스의 이해관계가 한서린 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을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노려보았다. 이제 와서 손을 빼면 끝입니까? 당신이 압박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윤겸은 그의 분노를 피하지 않았다. 내가 만든 압박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한서린 씨를 지운 기록과 거짓말은 당신이 선택한 겁니다. 재혁이 달려들듯 앞으로 나섰지만 경호 인력이 막았다. 서린은 윤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멀리서 물었다. 왜 지금 이 결정을 했죠? 윤겸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다. 당신에게 선택권을 돌려준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애초에 제 손에 있으면 안 되는 권한을 내려놓는 겁니다. 제가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나요?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다시는 나를 보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겠습니다. 회의장을 나온 재혁은
지하 주차장에서 설인을 기다렸다. 그는 대표 권한 정지 통보서를 구겨쥔 채 서 있었다. 정말 여기까지 해야 했어. 설인은 멈춰 섰지만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선택한 일들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넌 막을 수 있었잖아. 저는 6년 동안 막았어요. 오류도, 거짓말도, 당신이 무너지는 순간도. 그동안 당신은 제가 막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았죠.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다. 내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설이는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았다. 사랑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잃는 것보다 제가 당신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더 무서워했어요. 재혁은 반박하려 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설이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이 잃은 건 회사를 살려줄 기술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던 당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녀가 걸어가자 재혁은 뒤따르지 못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멈춰선 회사와 자신이 직접 지워버린 이름의 빈자리뿐이었다. 한 달 뒤 설이는 임시 작업실의 유리문에 작은 명패를 달았다. 세레인 랩. 과거 재혁이 그녀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사용했던 이름을 이번에는 설인이 직접 선택했다. 도현과 소영 현수는 공동연구원으로 계약했고 모든 기여도는 작업 기록에 따라 공개하기로 했다. 첫 번째 계약은 대기업이나 도원홀딩스가 아니었다. 의료정보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의 안전점검 업무였다. 규모는 작았지만 설이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손이 아주 조금 떨렸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보호 대상도 아닌 한설인이라는 이름이었다. 건물 밖에는 윤겸이 보낸 꽃도 재혁의 사과문도 없었다. 그녀는 그것이 좋았다. 퇴근 시간이 지나자 설이는 새 사무실의 불을 직접 끄고 문을 잠갔다. 휴대전화에는 윤겸이 한 달 전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설이는 메시지를 삭제하지도 답장하지도 않았다. 아직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녀의 침묵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 스스로 듣기 위한 고요였다. 1년 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미래기술 포럼의 대형 화면에는 한설인의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세린랩 대표 연구자 한설인. 문재혁의 아내도 차윤겸의 보호를 받은 여자도 아닌 그녀 자신의 직함이었다. 객석에는 대기업 임원과 투자자 연구자들이 가득했지만 설인은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단상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의료정보와 금융자료를 안전하게 분리하면서도 여러 기관이 필요한 판단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발표했다. 기술의 핵심은 한 명의 천재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을 투명하게 나누는 구조였다. 그것은 시언텍에서 겪은 실패를 반대로 설계한 결과이기도 했다. 발표를 마치자 한 심사위원이 물었다. 세린랩의 성장 속도라면 대기업 자본을 받아 규모를 키울 수도 있을 텐데 왜 독립경영을 고집하십니까? 설이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다. 자본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주는 사람이 결정권까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도 관계도 한쪽이 다른 쪽을 소유하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하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퍼졌다. 맨 뒤편 통로에 서 있던 윤겸은 누구보다 먼저 손을 들었지만 포럼이 끝난 뒤 설이는 수십 장의 명함과 협업 제안서를 받았다. 과거 같았다면 가장 규모가 큰 회사와 가장 유명한 투자자를 먼저 확인했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제안서에 적힌 권한 구조와 기술 기여도 기준부터 읽었다. 세린랩은 지난 1년 동안 12명의 연구 조직으로 성장했다. 도현은 기술 운영을 맡았고 소영은 제품 안전 원칙을 세웠으며 현수는 모든 작업 기록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었다. 설이는 대표였지만 최종 결정권을 독점하지 않았다. 중요한 설계 변경은
최소 2명 이상의 검토를 거쳐야 했고 공로는 직급이 아니라 실제 기여 내용에 따라 기록되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비효율적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많았다. 그러나 한 사람이 떠나면 전체가 멈추던 시언텍과 달리 세린넵은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희생자가 되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리는 벽에 붙은 첫 계약서를 잠시 바라보았다. 작은 중소기업과 맺었던 안전점검 계약이었다. 금액도 크지 않았고 언론에 관심도 없었지만 한서린이라는 이름으로 서명한 최초의 문서였다. 그녀는 그것을 성공의 증명이라기보다 다시는 자신의 존재를 지우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문제역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포럼이 끝난 다음 날이었다. 그는 변호사나 비서를 통하지 않고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을까? 회사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서리는 메시지를 읽고 곧바로 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은 6달 전에 마무리되었고 기술 기여도 분쟁도 독립조정을 통해 정리되었다. 시언테크는 신규 사업 대부분을 포기한 채 기존 서비스만 유지하고 있었다. 제역은 대표직에서 해임되었고 보유 지분 일부는 손해보상과 채무정리에 사용되었다. 그는 형사처벌을 피했지만 허위 보고와 경영 책임은 업계 기록에 남았다. 한때 인터뷰 요청이 끊이지 않던 사람에게 이제 찾아오는 언론은 몰락의 이유만 물었다. 서리는 그가 불쌍해서 만나는 것이 자신의 옛 습관인지 오랫동안 생각했다. 결국 그녀는 강남의 호텔이나 한남동의 집이 아닌 낮 시간 사람이 많은 평범한 카페를 장소로 정했다. 재혁은 약속 시간보다 먼저 와 있었다. 값비싼 정장 대신 어두운 셔츠를 입었고 손목에서 늘 빛나던 시계도 사라져 있었다. 그는 서린이 앉자마자 익숙하게 커피를 주문하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다. 뭘 마실래? 서린은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주문할게요. 재혁은 회사 자료도 지분 계약서도 꺼내지 않았다. 한동안 손에 든 물잔만 바라보다가 말했다. 내 발표를 봤어. 서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공개됐으니까요. 예전에는 네가 설명하는 말을 들으면 불안했어. 사람들이 네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걸 알아볼까 봐. 그는 힘겹게 웃었다. 처음 회사를 시작했을 때는 네가 옆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 그런데 투자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날 천재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그 말을 잃는 게 무서워졌어. 내 이름을 올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어. 서리는 조용히 들었다. 재혁은 눈을 들지 못한 채 계속 말했다. 그래서 네가 한 일을 작게 만들었어. 네가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으면 내가 안전할 줄 알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너를 낮췄어. 그런데 사실은 반대였어. 내가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들키기 싫었던 거야. 서리는 그 고백을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통쾌함도 미련도 남지 않았다. 다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이 조용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재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널 사랑했던 순간까지 전부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6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던 밤과 재혁이 첫 계약서를 들고 눈물을 흘리던 얼굴은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사랑이 한때 진심이었다는 사실이 이후의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이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다는 건 믿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저는 너무 오랫동안 사라져야 했어요. 재혁의 눈가가 붉어졌다. 다시 시작할 가능성은 없겠지. 없어요. 서리는 잔인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희망을 믿기로 사람을 묶어두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후회하는 마음은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당신이 결정해야 해요. 재혁은 고개를 숙였다. 한참 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서린이 과거 연구소에서 받았던 금속 명찰이 들어있었다. 결혼 후
이사하는 과정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물건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어. 네가 다시 연구소로 돌아갈까봐 숨겼던 것 같아. 서리는 명찰을 받아들었다. 재혁은 마지막으로 사과한 뒤 그녀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카페를 떠났다. 이번에는 붙잡지 않았다. 윤겸은 약속을 지켰다. 지난 1년 동안 그는 서린의 사무실에 찾아오지 않았고 우연을 가장한 만남도 만들지 않았다. 도원홀딩스가 세린랩과 관련된 투자 검토를 진행할 때마다 그는 심사 과정에서 스스로 빠졌다. 강태욱을 통해 소식을 묻지도 않았으며 서린이 참석하는 행사에 초대장이 도착하면 자신이 가야 할 공식적인 이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했다. 포럼에 나타난 것도 도원홀딩스가 후원한 행사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린이 발표를 마치자 인사조차 하지 않고 떠났다. 처음 몇 달 동안 서린은 그것마저 계산된 행동이라고 의심했다. 자신이 궁금해하도록 거리를 두는 또 다른 전략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윤겸의 침묵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과를 반복하지 않았고 용서를 재촉하지도 않았다. 대신 도원홀딩스 내부의 투자 절차를 바꾸었다. 한 사람의 판단으로 특정 기업을 압박하거나 거래를 철회할 수 없도록 외부위원회를 만들고 회장 개인의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했다. 그 변화는 서린을 되찾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한 제한이었다. 겨울이 시작되던 어느 저녁, 서린은 오래 저장해둔 윤겸의 마지막 메시지를 열었다. 당신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문장을 여러 번 읽은 뒤 직접 전화를 걸었다. 윤겸은 두 번째 신호가 울리기도 전에 받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린이 먼저 말했다. 내일 저녁 시간 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있습니다. 일정 확인도 안 했잖아요. 비우겠습니다. 과거 같았다면 서린은 그 대답에서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낭만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는 달랐다. 이미 잡힌 일정이 있으면 취소하지 마세요. 가능한 시간을 말해주세요. 윤겸은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8시 이후 가능합니다. 그럼 8시 반에 만나요. 장소는 제가 정해서 보내겠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유를 물어도 됩니까? 저녁을 먹으려고요. 그 이상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윤겸은 한참 뒤에야 대답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린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구원받을 때 느끼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자신의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 수 없을 때 생기는 두려움과 기대였다. 두 사람이 다시 마주 앉은 곳은 화려한 호텔 식당이 아니라 서린의 사무실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다. 윤겸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고 그녀가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의자를 대신 빼주지는 않았다. 서린은 그 작은 변화를 알아차렸다. 식사가 절반쯤 지났을 때 윤겸이 말했다. 사과를 다시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사과는 이미 들었어요.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한 것도 아니에요. 서린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윤겸은 고개를 끄덕였다. 서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시 만난다고 해도 조건이 있어요. 제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지 마세요. 제가 위험하다고 판단해도 먼저 물어보세요.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길을 막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윤겸은 조건을 협상하려 하지 않았다. 지키겠습니다. 지키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어겼을 때 떠나도 된다는 사실까지 받아들이겠습니다. 서린은 그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예전의 윤겸이라면 자신이 떠나지 못하도록 모든 위험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지금의 그는 그녀가 떠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채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윤겸도 자신의 조건을 하나 말했다. 당신이 힘들 때 혼자 견디는 것이 독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서리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그녀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썼다. 아픈 날에도 직원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계약 문제가 생기면 밤새 혼자 해결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순간 다시 약한 사람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서리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노력해 볼게요.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식당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윤겸은 차를 부르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어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결정하지도 않았다. 대신 물었다. 같이 걸어도 됩니까? 서리는 겨울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지하철역까지만요. 그들은 나란히 걸었지만 손을 잡지는 않았다. 윤겸은 그녀보다 반걸음 앞서지 않았고 서린도 그의 뒤를 따라가지 않았다. 역 입구에 도착했을 때 윤겸이 다음 만남을 물으려다 멈추었다. 서린은 그 망설임을 보고 먼저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도 저녁은 비어 있어요. 윤겸의 얼굴에 아주 느린 미소가 번졌다. 그날은 제가 장소를 제안해도 됩니까? 제안만 하세요. 결정은 같이 해요. 봄이 되자 세린랩은 도원홀딩스와 첫 공동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어느 한쪽도 상대의 기술과 인력을 독점할 수 없다는 조항이 가장 먼저 들어갔다. 서리는 도원홀딩스 회의실에서 윤겸과 마주 앉아 모든 문장을 직접 검토했다. 윤겸은 그녀의 의견을 먼저 묻고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서는 회장 직함을 내려놓은 채 협상 상대가 되었다.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복도를 함께 걸었다. 윤겸이 물었다.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서리는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도 남편 뒤에선 아내도 아니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안전한 새장 속의 여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고 사랑하고 거절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서리는 윤겸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집에서 먹어요. 대신 요리는 같이 해요. 윤겸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서리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잡았다. 문은 열려 있었다. 누구도 그녀를 안으로 밀어넣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지도 않았다. 그래서 한서리는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그 곁에 머물렀다.